실제로 제가 네.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사장님 혼자인데요? 이래서 저 그냥 최저가 썼거든요. 네. 단독 낙찰 받았어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고요. 와,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나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경매 초보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질문 좀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완전 갑작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도 느껴지시나요? 체감으로 완전 네. 느껴져요. 네,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탑3를 일단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 경매 임장을 갔을 때 꿀팁이 있는지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이나 아니면 뭐 조심해야 할 점들 좀 있을까요? 현장 조사할 때요. 네. 현장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현장 조사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고요. 네. 꼭 필요한 부동산이 있어요. 네.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먼저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 거의 하지 않는 부동산 종류는 맞춰보실래요? 이미 쓰러져가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것들 아닐까요? 맞아요. 아주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네. 실거래나 매물들이 많은, 그러니까 손품으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들은 네. 시간 절약 차원에서 가지 않습니다. 아, 봐도 의미가 없어서겠죠? 맞아요. 어차피 뭐 38년도 90년대 아파트는 리모델링 할 거 계산해서 입찰하니까 그쵸. 굳이 가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근데 리모델링이 돼 있으면 완전 이제 땡큐네요.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죠. 네. 실제로 제가 8개월 전쯤에 받은 아파트가 네. 인테리어 비용만 2억 넘게 발려진 아파트였어요. 네, 그런 거 이제 보너스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전세 엄청 빨리 나갔어요. 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임장이 필요한 부동산은 네. 흔히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가, 지식산업센터,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모텔, 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현장 조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럼 보통 어떤 거를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초보자분들 많이 보시죠, 이거.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일단 아파트 주거용 기준으로 할게요. 네. 보통은 현장 조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현장 조사라는 게 뭐냐면 최대한 책상에서 손품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그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현장 조사예요. 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매물, 뭐 로얄동 거래가 되었는지 여부, 전월세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로드뷰까지 다 확인을 해요. 네. 그럼 특정 동이 뭐 고바위가 있는지 로드뷰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층인데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갈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 전조등이 비치는 곳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로드뷰에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동이 놀이터와 붙어있는 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소음 같은 게 또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손품으로만 알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네. 놀이터와 내가 낙찰받을 곳과의 거리까지 네. 현장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완전 진짜 꿀팁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진짜 자료 검토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네. 내가 자료로 볼 수 없는 것들만 딱 확인을 하러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네. 시간 세이브도 되고 그쵸.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네. 어딜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확인해야지 약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현장 조사가 아니라 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마실 도는 거죠. 네. 소중한 우리 종잣돈이 투입되는데 그쵸. 그렇게 설렁설렁 네. 조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최소 크로스 체크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한 군데 딱 들어갔는데 이 소장님, 실장님이 나랑 말이 너무 잘 통해. 네. 이런 경우에는 와, 나 정말 정보 많이 얻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슬픈 마음으로 폐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면 네. 그것을 반드시 검증하고 네. 크로스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네.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건 명도였는데 경매하면 사실 또 명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제일 무섭기도 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막 강제로 내쫓아야 되나 아니면은 막 안 나간다고 버팅기고 막 죽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명도 관련해서 뭐 꿀팁이라던가 아니면 사례 같은 거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초보분들이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허들, 명도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첫 번째로 간단해요. 해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아,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명도를 진행하시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아도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네. 협의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네. 한 15%, 20% 내외가 네. 집행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 집행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보고 짐을 끌어내라고 하거나 막 칼로 위협하거나 나를 죽인다느니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형사처벌 받아요. 네. 왜냐면 사람 위험만 잘못해도 네.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명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러면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아예 나는 점유자 자체를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저는 명도를 하거든요. 네. 그냥 점유자를 만나서 얘기가 잘 통하면 좋겠지만 네. 굳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전화상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전화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 하면 명도 합의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 네. 그 기간에 지켜주면 약정된 네. 이사 비용을 지급을 하고 네. 명도를 받으면 되고요. 네. 이행이 되지 않으면 네. 인도명령이란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네. 법원 집행관님들이 네. 현장에 가요. 네. 집행관님과 노무자분들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라면 아파트 내부에 있는 짐을 다 외부로 반출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진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무자 비용이 법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인당 한 12만 원 내외예요. 네. 33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작으면 10명, 네. 많으면 한 15명 내외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15명이라고 쳐보자고요. 네. 그럼 12만 원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한 180만 원 나오는 네. 거예요. 그게 실제 네. 집행 비용에 강제 개문 비용 하면 네. 한 200여만 원 내외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거의 이사 비용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요. 그 포인트입니다. 네. 점유자가 1,000만 원 이사비 줘 이렇게 네. 버티면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집행 비용까지는 최대한 드릴 용의가 있어요. 네. 이 비용을 드릴 테니까 나가주시면 서로 좋은 겁니다라고 했을 때 네. 대부분 협의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끝까지 계신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께 드릴 비용을 네. 법원에 집행 비용으로 예납할 수밖에 없어요. 네. 라고 합니다. 근데 걱정 많으신 분들은 그럼 그걸 이제 신청해서 또 하는데 내가 낙찰받고 인도 명령하고 이러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1년 2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명도 소송으로 가면 네.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인도명령 결정문은 잔금 내고 한 달 이내로 바로 나와요. 네네. 특히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건은 네. 일주일 이내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네. 법원별로 선행 사건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잔금일 기준으로 2달 내외면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명도 소송이 아니면 되게 빨리 끝나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도 만약에 경매를 명도 소송을 하라고 했다면 네. 절대 경매 투자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는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또 그런 법원에서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는 네. 경매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걸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채권 회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또 변호사나 법무사님, 투자자 같은 사람들만 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일반인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네. 집행제도가 있으니까 네. 요즘 대학생들도 해요. 아. 그 프로젝트가 있던데요. 네. 군대 가기 전에 한 건 낙찰 받고 가기. 뭐 이런 친구도 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강자분들 연령대가 20대들이 꼭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 실행력도 많이 높고요. 네. 다만 이제 종잣돈 수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소액 그렇죠. 2천만 원 내외로 네. 하실 수 있는 거에 도전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명도 자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그런 경매건도 네. 수만 건이에요. 아, 네네. 그런 것들은 명도 자체가 없어요. 그쵸. 네, 낙찰받고 그냥 끝이니까 네. 너무 두려운 분들은 네.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배당 사건만 네. 골라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가장 뭐 안 좋은 사례라던가 안 좋은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명도 혹시 사례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네. 좀 난이도가 있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코로나가 한창 때 네.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어요. 네. 근데 노무자 인원이 이제 처음에 그 집행관 사무실에서 얘기한 게 이제 한 50명 정도였거든요. 네. 와, 그것도 엄청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6층짜리 건물이니까 아, 네네. 그것도 하루에 안 되고 뭐 1박 2일로 하시니까. 근데 제가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네. 노무자 인원을 한 40명 수준으로 낮췄어요. 네. 거기까지는 됐는데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왜냐하면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저는 하루하루가 막 이자가 나가고 네. 관리비 나가고 급한 상황인데 네.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명분은 있었죠. 네. 왜냐면은 노무 인원이 40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쵸. 5명만 넘어도 정부에서 집합 금지를 시키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큰일 났다. 네. 뭐 체계도 없고 그쵸. 이런 경험은 이제 저밖에 네. 주위에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경매계와 집행관 사무실에 그 담당자님께 제가 이자가 이만큼 나가고 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걸 구두가 아니라 네. 일단 이거를 서면으로 써서 네. 제가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명분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돼요. 네. 우려하시는 게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데 네. 전체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다. 네. 그래서 방역을 하면 그 소독 방역 필증이 나와요. 네. 필증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했더니 네. 집행을 해주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와, 그래도 결국에는 성공을 하셨네요. 그럼요. 와, 일단 길을 찾으면 다 네. 있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에 부딪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어떤 변수라도 나한테 오면 난 그래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는 계기들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세 번째 관리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리비도 또 경매할 때 엄청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관리비 처리 방법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사례 같은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전 소유자든 전 임차인이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 중에 네. 최근 3년치 공용 부분만 내라. 네. 즉 관리비는 전유부와 공유부로 나뉘거든요. 네. 그 중에서 공유 부분만 내라는 거예요. 네. 빈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용 부분이겠죠. 네. 근데 전유부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네. 실제 사용하는 요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미납 관리비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네.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입찰 하는데 한 300만 원이 밀렸대. 네. 그러면 내가 입찰가를 2억을 쓸 거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저는 1억 9,700만 원만 써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인수하는 거는 네.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저는 입찰가에서 차감을 하고 들어가는. 그럼 관리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맞아요. 거네요? 거기에는 연체료, 공용 부분, 전용 네. 부분 다 해서 들어가는데 네. 저는 어차피 연체료랑 전유부는 안 낼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또 제가 세이브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체료나 밀린 부분 같은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시면 네. 그냥 경매 정보지를 출력해서 네. 뭐 아파트라면 몇 동 몇 호 네. 관리비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면 네. 거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두 번째로는 가끔씩 개인정보상의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저는 그 차 안에 트렁크에 항상 실려있는 게 있는데 네. 비타 500과 네. 바카스 네. 요거를 또 드리면 네. 경리분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네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관리비를 알아보시는 시점도
내가 먼저 알아보는 것과 네. 제 입찰 시점에 다다라서 알아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는 가면 뭘 알아보냐면 혹시 몇 동 몇 호 관리비 네. 몇 명이나 알아보러 왔나요? 아, 네. 라고 오, 물어보면 완전 꿀팁이네요. 네, 나의 경쟁자들을 알 수 있는 할 수 거네요.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네.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사장님 혼자인데요? 이래서 오. 저 그냥 최저가 썼거든요. 네. 단독 낙찰 받았어요. 오.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고요. 와,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나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지. 알 수 네. 있습니다. 이건 진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전화로 물어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되도록 저는 전화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네. 알아내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면 관리비는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관리비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상가 관리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대형 상가를 이제 입찰을 하러 갔는데 네. 관리비가 아예 그 상가에 딱 붙어 있었어요. 아, 네. 총 7천만 원 관리비 밀려 있음. 관리비만요? 관리비만. 낙찰 금액이 아니라. 네네. 근데 어떻게 관리비가 7천만 원일 수가 있을까요? 200평짜리 대형 상가였고 네. 그런 대형 상가는 사실 한 1, 2년만 비워놔도 네. 수천만 원씩 밀리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연체료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을 거라서 네. 제가 관리사무소에 갔죠. 네. 소장님 이거 실제 네. 제가 인수해야 될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네. 했더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무 그 상가가 가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저는 이걸 꼭 받아야 되고 네. 제가 여기서 실제 사업을 영위를 할 거고 네. 우리 앞으로 오래 볼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막 어필을 했더니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와라.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갔거든요. 네. 가서 얘기를 해서 네. 실제로 제가 인수한 게 4천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네. 거의 절반이네요. 맞아요. 네. 한 3,700, 800? 네. 그 제가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조사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6, 7천만 원을 인수한다고 가정을 하셨고 네. 그쵸. 저는 3천 몇백만 원만 네. 인수한다고 가정을 하고 입찰했기 네. 때문에 거의 한 1,000 몇백만 원 차이로 제가 낙찰 받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은 아마 그거 보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물건일수록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오히려 관리비가 안 밀려 있는 것들은 입찰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입찰 경쟁자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 차라리 관리비가 많으면 네. 그거를 또 비용으로 떨 수가 있어요. 네. 양도세도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관리비가 많고 실제로 제가 인수해야 될 것은 적은 네. 그런 경매 물건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매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낙찰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경매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을수록 네. 막 금리 올라가고 다들 두려움에 떨 때 네. 일반 매매도 잘 거래가 되지 않을 때 네. 경매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지금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7에서 8% 정도 나오는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즉 수익률 8%란 뜻은 한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을 네. 불과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8%가 나와요. 네. 이거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그쵸. 네. 이걸 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더 수익률은 커지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용기를 갖고 너무 불안하시면 조금 낮게 써봐도 돼요.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경험을 쌓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